일본의 한 중학교에서 믿기 힘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이 일본어는 못 읽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글자를 또박또박 읽고 있어요. 교실은 술렁였고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당황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일본어도 못 읽는데 그 글자가 읽힌다고요?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낯선 글자를 조용히 따라 읽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그 아이와 그 가족은 일본을 떠났습니다. 왜? 어디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시작은 단 하나의 글자였습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가고시마 외곽에 있는 조용한 시골 중학교 3학년생 미사키입니다. 매일 교실에서 침묵 속에 앉아있는 것이 일상이 됐죠. 눈앞에 칠판과 교과서에 적힌 글자들은 항상 제 머릿속에서 뒤엉켜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쉽게 읽는 것들이 저에겐 해독 불가능한 수수께끼 같았어요. 미사키, 이거 읽어봐. 선생님의 호명에 온 교실이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에 쥔 책을 들여다보지만 글자들은 춤을 추듯 자리를 바꿔요. 아무리 집중해도 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교실은 점점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아이들의 키득거림이 제 귓가에 박혔습니다. 됐어. 앉아. 선생님은 한숨을 내쉬며 다른 학생을 지목했죠. 그날 방과 후 상담실에서 어머니와 선생님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특별지원학급으로 옮기는 걸 고려해보세요. 미사키는 심각한 난독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부정했습니다. 우리 애는 그냥 좀 게을러서 그래요. 더 열심히 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의 표정은 어둠보다 더 어두웠어요. 저도 말을 꺼내지 못했죠.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제 가슴에는 글자를 못 읽는 인간이란 낙인이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또다시 같은 일상이 반복됩니다. 아침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의 무게를 짊어진 듯 무거웠습니다. 학교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해요. 오늘은 어떤 수모를 당할지, 어떤 눈빛을 받게 될지 알 수 없어 두려웠죠. 국어 시간이 제일 고통스러웠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교과서를 술술 읽어내려가는데 저만 혼자 멍하니 앉아 있어야 했으니까요. 한 번은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러 교무실로 데려갔어요. 미사키, 너 정말 글을 못 읽는 거니? 아니면 그냥 안 읽는 거니? 제가 고개를 숙이자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데 글자도 못 읽으면 어떻게 고등학교에 가겠니? 이러다 평생 문맹으로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걸 알아?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정말 저는 평생 글자를 읽지 못할까요? 그날 이후로 학교에 가는 것이 더 두려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배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고, 때로는 학교 가는 길에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날들은 어머니의 슬픈 얼굴을 보게 되는 날이었죠. 미사키, 넌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돼. 어머니의 위로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걸 알면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게 제 평생 모습일까요? 교실 맨 뒷자리에서 칠판을 멍하니 바라보며 문장 하나 읽지 못하는 바보로 살아가야 할까요? 며칠 후 주말, 저는 집 창고 정리를 돕고 있었습니다. 지난 태풍으로 물이 새어 오빠의 짐들이 젖어버려서 어머니께서 빨리 정리하라고 하셨거든요. 오빠는 대학 진학 후 기숙사로 떠나며 짐을 두고 갔습니다. 물에 젖은 상자들을 말리다가 그중 하나가 찢어져 내용물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이런,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 사이에 작은 책 한 권이 눈에 띄었습니다. 표지가 화려하고 색상이 선명해 호기심이 생겼어요. 집어 들어보니 한국어 초급 교재였습니다. 오빠가 한류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던 책이었나 봐요. 처음엔 그냥 책장을 덮으려다가 문득 표지 아래쪽에 적힌 작은 글자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통 일본어 글자들은 제게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흐릿하고 뒤틀려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이 한글 문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호기심에 이 책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에는 표지만 보다가 용기를 내어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한글 자음과 모음표가 나와 있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과, 아, 야, 여. 신기하게도 이 글자들은 서로 모양이 확연히 달랐어요. 히라가나처럼 비슷한 모양으로 혼동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발음 설명을 따라 소리내봤어요. 기역.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 자음과 모음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기적 같은 경험이었어요. 적어도 이 한글 자모는 제게 분명히 다른 모양으로 보였으니까요. 일주일 정도 지나자 기초적인 아주 간단한 단어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너, 물, 불과 같은 짧은 단어들이요. 물론 히라가나로 된 같은 의미의 단어들은 여전히 제대로 읽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글로 쓰인 이 단어들은 조금씩 제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왜 읽히는 거지? 밤마다 오빠의 책을 몰래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을 여러 번 반복하다 잠들었는데 다음 날 아침 이 단어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마치 밤사이 누군가가 제 머릿속에 새겨놓은 것처럼요. 그날부터 저는 조금씩 한글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글자를 베껴 쓰고 소리내어 읽어보고 단어 카드를 만들어 반복했어요. 물론 아직 문장은 읽지 못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제게는 엄청난 성취였습니다. 일본어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한글은 마치 제게만 열린 비밀의 문 같았어요. 아무도 모르게 저는 이 작은 성취에 기뻐했습니다. 처음으로 읽을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비록 외국어지만 그것은 제게 희망의 빗줄기였습니다. 이건 나한테만 열려있는 문자인가? 거울 앞에서 한국어 발음을 연습하며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 그것이 제 작은 행복이었어요. 2달쯤 지난 어느 날, 저는 제 방에서 한글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오빠의 책에 나온 문장들을 따라 쓰고 있었죠. 조심스레 쓴 한글이 노트에 채워지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일본어 공부할 때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성취감이었습니다. 미사키, 저녁 먹자. 어머니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노트를 서랍 속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넣다 보니 서랍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 방불이 켜져 있었고 어머니가 제 책상 앞에 서 계셨습니다. 손에는 제가 숨겼던 한글쓰기 노트가 들려 있었어요. 이게 뭐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전에 없던 엄격함이 느껴졌어요. 그냥 공부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공부야? 이건 한국어잖아. 일본어도 제대로 못하는 내가 왜 하필 한국어를 공부하는 거니? 어머니의 눈에서는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현실을 도피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부모님의 대화가 복도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아이가 더 큰 문제에 빠지려는 것 같아요. 일본어도 못 읽는데 무슨 한국어예요. 현실 도피라니까요. 다음 날 아버지는 제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는 대학에서 바쁜데도 그날로 집에 와서 저를 만났어요. 미사키, 한국어에 관심 있어? 오빠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는 잠시 생각하더니 부모님께 말했어요. 미사키가 다른 언어에 관심을 보이는 건 좋은 일이에요. 일본어랑 한국어는 문법이 비슷해서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은 반신반의했지만 오빠가 계속 설득했습니다. 그러다 오빠가 문득 제게 물었어요. 미사키, 한국어가 일본어보다 읽기 쉬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한글은 각 글자가 더 또렷하게 보여. 히라가나는 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헷갈리는데 한글은 달라? 그 말을 들은 오빠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학에서 언어학을 공부하던 오빠는 뭔가 깨달은 듯했어요. 혹시 디스렉시아와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분리된 구조가 미사키에게 더 인식하기 쉬울 수 있어요. 부모님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지만 오빠의 말에 조금은 마음을 열었습니다. 다음 날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에서 제 어머니는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일본어도 못하는 애가 외국어라니 더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요? 부모님이 책임져야 합니다. 선생님의 말에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상담실을 나오는 길에 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미사키, 정말 한국어가 더 잘 보이는 거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서야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알았다. 하지만 학교 공부도 소홀히 하면 안 돼. 저는 침대 밑에 숨겨둔 한글 노트를 꺼내 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삐뚤삐뚤하지만 열심히 쓴 한글 문장들이요. 여기 써 있는 거 읽을 수 있어? 어머니의 질문에 저는 천천히 노트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사키입니다. 일본에서 왔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어 내려가는 제 모습에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마도 처음으로 제가 무언가를 읽는 모습을 보셨을 테니까요. 밤마다 저는 거울 앞에서 한글 발음을 연습했습니다. 오빠의 책에는 짧은 인사말, 간단한 회화들이 있었어요. 난생 처음 읽을 수 있는 언어를 발견한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자국어는 아니지만 한국어는 제게 유일하게 열린 문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오빠가 흥분해서 제 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미사키, 대박 소식이야. 지역 문화센터에서 한글 낭독회가 열린대. 한일 문화교류 행사래. 오빠가 보여준 포스터에는 한일 교류 문화재 한글 낭독 대회라고 쓰여 있었어요. 우리 지역에 사는 한국 교민들이 주최하는 행사였죠. 오빠는 내 어깨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내가 참가해봐. 작은 시도라도 의미 있을 거야. 처음엔 망설였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한다는 것 자체가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오빠가 계속 용기를 주었고 결국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청서를 받은 담당자는 의아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학생, 정말 한국어 낭독에 참가하는 거 맞아? 행사 당일 문화센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대부분 한국 교민이나 한국어를 배우는 일본인 학생들이었어요. 저는 무대 뒤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관객석 맨 뒷줄에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다음은 미사키 나카무라 학생의 낭독입니다. 무대에 올라서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손에는 제가 연습한 짧은 한국어 자기소개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안, 영, 하, 세, 요. 저는 미사키 나카무라입니다. 15살입니다. 한국어를 좋아합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이크를 통해 객석까지 전달되었어요. 읽기를 마치자 조용한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심사위원 한 분이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잠깐만요. 이 학생, 정말 중학생 맞나요? 한국인 심사위원은 주최 측 사람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다시 제게 질문하셨습니다. 학생, 혹시 한국에서 살다 온 적 있나요?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러자 심사위원은 다시 물었습니다. 한국인 가족이나 친척이 있나요? 또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심사위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한국어로 질문했어요. 그럼 왜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난독증이 있어요. 일본어는 잘 못 읽어요. 하지만 한글은 더 잘 보여요. 이 말에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심사위원들끼리 무언가 속삭이더니 심사위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 아이 정말 난독증 학생이 맞나요? 그런데 한글은 읽고 있네요. 옆에 앉아있던 교육심리학 전문가로 보이는 심사위원이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2017년 일본 교육심리학회에서 발표된 연구 자료가 있어요. 히라가나는 모양이 비슷해서 시각 혼란이 심하지만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분리돼 있어 인식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죠. 다른 심사위원이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디스렉시아는 언어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영어권 난독증 환자가 한자를 더 잘 인식하는 사례도 있고 이런 경우처럼 일본어 난독증 환자가 한글을 더 쉽게 읽는 경우도 있죠. 심사위원장은 놀란 표정으로 주최 측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저를 무대 앞으로 불렀습니다. 미사키 학생, 정말 대단하네요. 오늘 특별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때 관객석에서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오셨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온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제 딸이 글을 읽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객석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인 선생님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센터에서 진행하는 한국어 특별 프로그램에 미사키 학생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아이의 잠재력을 키워주세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오랜만에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미사키, 내가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다. 처음으로 가족에게 인정받은 느낌이었어요. 그날부터 한국어 공부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글을 통해 세상과 만나기 시작한 첫 순간이었어요. 그해 가을, 센터 측의 추천으로 한국어 초청 체험 프로그램에 선발된 저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공항 내 표지판부터 달랐습니다. 일본에서라면 복잡하게 뒤엉켜 보이던 글자들이 여기서는 선명하게 제 눈에 들어왔어요. 미사키 학생, 이제 서울로 가볼까요? 저를 맞이한 김 선생님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내내 창밖으로 보이는 한글 간판들을 하나하나 읽어보았어요.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속 읽고 있었죠. 서울역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눈에 또렷하게 보이는 글자들이 가득했어요. 김 선생님과 영상통화로 연결된 어머니께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서울역, 시청, 을지로 다 보여요. 간판이
선명해요. 일본에서는 모든 것이 회색으로 보였어요. 간판은 복잡했고 거리에는 무언가 음침한 침묵이 감돌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빛이 있었고 사람들이 밝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글자들이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용기를 내어 혼자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참박김밥을 집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일본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3,000원입니다. 직원의 말에 천천히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네, 여기요. 계산을 마친 저에게 편의점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말 되게 잘하시네요. 일본에서 오셨어요?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말이 통했다는 느낌이었어요. 제 일본어는 항상 더듬거리고 불완전했지만 한국어는 달랐습니다. 비록 서툴렀지만 의사소통이 되었으니까요. 이게 글자라는 걸 처음 실감했어요. 편의점을 나와 잠시 멈칫했습니다. 숙소는 어디였지? 주변은 낯설기만 했어요. 김 선생님께 전화하려다가 문득 용기가 났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한국어 앱으로 지도를 검색했어요. 그리고 주변의 한글 간판들을 하나씩 읽어가며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보물로, 동대문역, 이화동, 이 글자들이 저를 안내했어요. 빛나는 간판들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숙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승리였어요. 글자를 통해 처음으로 세상과 연결된 순간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김 선생님께 오늘 있었던 일을 흥분된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오늘 길을 찾았어요. 한글 간판들을 읽고요. 김 선생님은 놀라워하셨습니다. 밤에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며 저는 오늘의 경험을 전했어요. 여긴 일본이랑 달라요. 사람들도 분위기도 따뜻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혼자서 웃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다른 나라에 와서야 제가 드디어 글자를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한국어 교육기관에 처음 입학한 날, 저는 무척 긴장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항상 외톨이였으니까요. 복도에서 어색하게 서 있는데 제 또래로 보이는 한국인 소년이 다가왔어요. 혹시 일본에서 왔어요? 한국말 진짜 잘하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밝은 미소의 소년이 저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민우라는 이름의 그 아이는 제게 먼저 말을 걸어준 첫 또래였어요. 네, 일본에서 왔어요. 한국어. 아직 서툴러요. 그날 이후 저는 민우와 점심을 함께 먹고 한국어로 대화하며 조금씩 친구를 늘려갔습니다. 민우는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에 대해 물었고 제 이야기를 듣고 크게 놀랐어요. 일본에선 이런 일 상상도 못했어요. 항상 혼자였거든요. 민우의 어머니는 종종 아들의 도시락에 제 목까지 반찬을 넉넉히 싸주셨습니다. 처음 맛보는 김치찌개와 불고기의 맛은 잊을 수 없었어요. 선생님들도 매 수업마다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죠. 하지만은 참 열심히 해요. 한국에서도 보기 드문 성실함이에요. 제 하루는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민우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여기선 나한테 먼저 말을 걸어요. 그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2주가 지난 어느 날 수업 시간에 박 선생님이 제게 작은 책 한 권을 건네주셨어요. 카즈마, 이 동화책을 읽어볼래요? 아주 짧은 이야기예요. 그것은 10줄짜리 한국 동화책이었습니다. 토끼와 늑대라는 제목의 아이들을 위한 아주 기초적인 책이었죠. 하지만 제게는 인생의 첫 책이나 다름없었어요. 교실 전체가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심호흡을 한 후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토끼가 숲에서 놀고 있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씩 또박또박 읽어나갔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글자들은 제 눈에 선명하게 보였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토끼는 도망쳤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눈을 질끈 감으셨습니다. 교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토끼는 늑대보다 빨랐어요. 토끼는 무사히 집에 돌아왔어요. 마지막 문장을 읽고 고개를 들었을 때 박 선생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반 친구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민우는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숙소에서 그 동화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상통화로 어머니께 보여드렸어요. 엄마, 나 지금 책 읽었어. 어머니는 화면 앞에서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이 책을 읽고 있어요. 그날 이후로 센터 관계자들이 제 사례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센터장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미사키 양의 사례는 정말 특별해요.
교육청에도 공유될 예정이고 가족 초청 연수도 검토 중입니다. 처음으로 제 존재가 누군가에게 특별하다고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긍정적인 특별함으로요. 센터의 특별 프로그램 덕분에 저희 부모님도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프로그램 마지막 주에 부모님이 서울에 도착하셨어요. 공항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났을 때 두 분 모두 불안해 보이셨습니다. 한국 방문이 처음이셨거든요. 미사키, 잘 지냈니? 혼자서 불편한 건 없었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저는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저 이제 혼자서도 지하철 탈 수 있어요. 간판도 다 읽을 수 있고요. 부모님을 숙소로 안내하는 동안 두 분은 계속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지하철은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 있게 줄을 섰으며 디지털 안내판은 정확하게 도착 시간을 알려주었죠. 여기 지하철은 3분마다 온다고. 가고시마에선 상상도 못할 일인데 아버지의 감탄에 저는 조금 자랑스러웠습니다. 마치 제가 한국인인 것처럼 부모님을 안내하고 있었으니까요. 병원 예약은 앱으로 간편하게 되었고 거리는 깨끗했으며 사람들은 친절했어요. 다음 날 의료진과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육심리 전문가가 제 난독증에 대해 상담해 주셨어요. 통역사를 통해 부모님께 자세히 설명해 주셨죠. 미사키 양의 난독증은 일본어의 특성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는 시각적으로 비슷한 글자들이 많아 혼란을 주지만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분리되어 있어 인식하기 더 쉬울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상담 후 나오면서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일본에선 이 애를 이상하다고만 했지. 여기선 그냥 사람 대하듯 하네. 방문 둘째 날 서울 도심을 걸으며 어머니가 탄식하듯 말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쓰레기가 안 보여. 어떻게 거리가 이렇게 깨끗하지? 저녁에는 한식당에서 불고기를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 맛보는 한국 음식에 감탄하셨고 저는 능숙하게 주문을 도왔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여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라예요. 그때 거리 곳곳에 부착된 안전 안내문과 CCTV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그것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지켜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숙소로 돌아와 오빠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오빠는 화면 너머로 우리 가족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나도 한국이 좋다는 건 알았지만 미사키한텐 그냥 좋은 나라가 아니라 살 수 있는 나라였구나. 화면 속 오빠의 말에 어머니와 아버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가 계속 말했어요. 그런 한국이라면 우리 가족이 같이 가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버지도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이 나라라면 얘가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 그날 밤 어머니는 처음으로 한국어 책을 펼쳤습니다. 제가 읽던 초급 교재였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도 한국어를 배워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가 우리 가족의 새로운 여정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 남기로 한 거예요. 부모님의 방문 이후 우리는 진지하게 이주를 고민했고 결국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버지는 일본 회사의 서울 지사로 정근을 신청하셨고 어머니는 한국에서 일본어 강사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서울 근교의 국제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를 병행하는 학교였지만 제게는 한국어 수업이 훨씬 편안했어요. 선생님들은 제 상황을 이해해 주셨고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저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한국어 작문 시간에 저는 이렇게 썼어요. 장래희망 한국어 선생님. 선생님이 제 작문을 읽고 물으셨습니다. 왜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어요. 저처럼 글자를 읽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고 싶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안정되었습니다. 가족은 장기 체류 비자 신청을 완료했고 변호사 상담도 마쳤어요. 오빠도 졸업 후 한국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저녁 식사 시간에 말씀하셨어요. 우린 더 이상 일본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에선 제가 문제아였지만 한국에선 그저 외국인 학생 중 하나였으니까요. 제 난독증은 여전히 있었지만 한글은 제게 열린 세상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는 초급 한국어를 구사하실 수 있게 되셨어요. 마트에서 혼자 장을 보시고 이웃과 인사도 나누셨죠. 얼마 전에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어는 우리 가족에게 살아갈 이유를 줬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는 종종 한글 학교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했어요.
아이들은 제 발음을 신기해했고, 저는 그들의 순수한 호기심에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미사키 언니, 일본에선 왜 한국으로 왔어요? 한 아이의 질문에 저는 조금 망설이다 답했어요. 한국이 좋아서요. 한글이 정말 아름다워요.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서울 곳곳을 탐험했습니다. 경복궁, 한강공원, 북촌 한옥마을, 모든 곳이 새로웠고 흥미로웠어요. 일본에 있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상이었죠. 저는 이제 일기도 한글로 씁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이런 작은 성취들이 모여 큰 자신감을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글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오늘도 저는 서울 하늘 아래 또박또박 한글을 읽고 있습니다. 길거리 간판, 지하철 안내문, 책의 페이지들, 모든 글자가 제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저는 웃으며 그 말에 응답하고 있어요. 가끔 일본의 옛 학교 친구들이 생각납니다. 그들에겐 여전히 저는 글자를 못 읽는 바보겠지만 이곳에선 달라요. 한국에서 저는 그저 미사키입니다. 글을 읽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꿈을 꾸는 평범한 소녀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한글이 저에게 준 새로운 삶의 이야기요. 그날 이후 미사키의 가족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글을 읽을 수 있었고, 처음으로 친구가 생겼고, 처음으로 평범한 하루를 살 수 있었던 곳. 그게 바로 한국이었으니까요. 누군가에겐 그저 글자일 뿐이지만 누군가에겐 삶을 바꾼 기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든 건 한글,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셨다면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새 스푼이었습니다.